부모님들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두렵고 걱정스러우실 거예요. 다들 내 아이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시겠죠.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입니다만, 원치 않게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학교 폭력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예방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을 예방해서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이어서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두면 든든한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정의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체 폭력에 해당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생리에 대한 놀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금품갈취에 해당하며,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사물함에 있는 돈을 훔쳐가면 학교 폭력이 될까요? 아닐까요? 학교 폭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은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돈이 필요해서 가져간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니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서 친구를 괴롭게 하고 피해를 입힐 의도가 분명한 경우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구 2명 이상이 반복적으로 친구를 따돌려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고 수사기관에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따돌림이라면 형법상으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없음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법의 따돌림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제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말과 행동을 가리키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행동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학생 선도사항이나 안전사고가 될 수도 있고 형법상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축소된 지난해 사이버 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비영리단체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초중고 학생 6,2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6.3%로 전년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2.5%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따돌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최근 학교폭력의 경향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은 0.9%로 약 2.7만 명이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33.6%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 26%, 사이버 폭력이 12.3%, 신체폭력 7.9%, 스토킹 6.7%,
금품갈취 5.4%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폭력보다는 학생들이 SNS 사용 증가로 관계적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자주 상처나 멍이 든 경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거나 부모님의 돈이 없어지는 경우는 혹시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셔서 아이가 부모님을 믿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숨길 수도 있으니 먼저 부모님이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말로 너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SNS나 전화를 통해 상담해 드린 결과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학교의 담임교사, 경찰, 변호사, 친구들이 아니고 부모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답니다. 쉽지 않지만 부모님이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니 평소에 연습해 주셔서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기감지를 위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사례의 경우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는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많은 경우는 자녀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미리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녀가 먼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부모님들도 아마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폭력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구들의 문제를 자신들만의 문제라고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둘째,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면 괜히 걱정하실까 봐. 셋째, 말씀드려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자녀들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는 거기 때문에 고마울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학교폭력에 대응을 잘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응을 잘할수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자녀에게 꼭 알려주세요. 평소에 부모님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표현해서 언제든 자녀가 부모님께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자녀에게 언제 어디서 학교폭력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SNS에 남아있는 문자나 영상, 녹음한 증거는 없는지, 목격자는 없는지 알아두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세요. 학교 교무실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폭력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염려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입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사안조사 방법을 협의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조사합니다. 집에서 자녀들 사이의 다툼도 그렇듯이 간혹
객관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 접수된 사항보다 피해 사실이 더 큰 경우도 있고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만 입은 줄 알았는데 양쪽이 서로 피해를 주고받는 경우, 즉 쌍방폭력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사 전에 피가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관련 학생들이 조사 과정에서 말한 것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요구사항도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대해 심의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다루어지길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다룹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의무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 진정 어린 사과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실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에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결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록 학교장 자체결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지기 원한다면 해당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부터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결제 여부를 심의하여 교육지원청에 2주 안에 보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1주 연장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에서 3주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일정이 잡히면 등기우편으로 심의 개최 사실을 통지합니다. 개최 통지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보호자는 직접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류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동성 여부는 자녀와 협의하여 어떤 점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상대편 학생과 학부모와 마주치거나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서로 분리된 대기 공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심의 순서에 따라 피해 쪽이 먼저 들어가고 충분한 진술을 마친 후에 퇴장하시고 나서 가해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게 마주칠 일은 없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의 전문성을 갖춘 공정한 위원들입니다. 교육청 학교폭력 업무 전담 장학사, 교원, 변호사, 경찰관, 3분의 1 이상이 지역 학부모위원, 각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 경험이나 심의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니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1년 6월 23일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는 심의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피해 학생 측이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요청이 있으면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피해 학생 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우선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1일에서 3일간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가해 추정자와 피해 학생을 일시 분리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해 추정자를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17조 2에 의하면 가해학생 즉시 분리의 예외 사유로 첫째, 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둘째,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셋째, 가해학생 선도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의 심의 결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로는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기존 전학 공고조치는 삭제되었고요. 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학교 내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추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습니다. 9호 퇴학의 경우는 고등학교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에는 기본 판단 요소와 부가적 판단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 판단 요소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이며 그 기준에 따라 0점부터 4점까지 5단계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부가적 판단 요소에는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가 해당됩니다.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1호에서 3호까지는 재학 중 1회에 하나여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학 중 1에서 3호 조치를 받고 조치를 이행한 다음 다시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에서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기재되지 않았던 1호부터 3호까지 기재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 학생 조치 중 1, 2, 3, 7호는 횟수에 상관없이 졸업 시에 즉시 삭제됩니다. 4, 5, 6, 8호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가 원칙이나 졸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 5, 6, 8호의 경우 2월 말 기준으로 졸업 6개월 이내에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와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 즉시 삭제가 불가능하고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조기 감지가 우선이고 학교폭력 발생 시 부모님들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의하실 부분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집에 와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은 부모는 순간 놀라고 당황스럽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 담임교사에게 전화해서 상대 학부모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주변에 수소문해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상대 부모에게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알리고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자녀를 제대로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원하고 예상한 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만약 그 부모에게 전화하면 그쪽 부모도 처음에 부모님들이 당황하신 것처럼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상대 부모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이 하는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의 자녀와 얘기도 안 해본 상태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안의 정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간 입장과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감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부모에게 혼날까봐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게 되고 학교에 가서 조사할 때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녀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먼저 자녀의 얘기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면서 공감해주고 부모와 교사가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 뒤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유의할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괴롭힌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서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땡땡이 엄마야. 내가 땡땡이를 괴롭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내게 반성할 시간을 주려고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그런 행동을 보이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매우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녀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선 부모님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도 상대 학생이 반발심에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평정심을 잃게 되고 학생에게 폭언을 하거나 실랑이를 벌이다 무리한 신체 접촉 등으로 아동학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정말 잘못을 했는지 학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맡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년 9월 학교장 자체결제가 신설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재발 방지와 관계회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관계회복이란 2명 이상이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요나 의무로 하지 않고 관련 학생들이 동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 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기회가 생깁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 학생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 이전의 일상의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가 함께 노력합니다. 아이가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어도 학부모가 치유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은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아이가 상처를 치유할 힘이 부족해도 학부모가 건강하면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부모님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내주시면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바르게 대처하여 아이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한 뼘 더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돕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